6번째입니다. 호족과 웅족의 경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호족과 웅족 중에서 누가 승리를 하냐면 웅족이 승리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웅족과 호족이 이웃하며 살았다. 일찍이 두 부족은 삼신상제에게 천제를 올리고 기도드리는 신단주에 가서 삼신의 계율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빌었다. 그러니까 호족과 웅족이 환웅천제에게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환웅은 소식을 듣고 가히 가르칠 만하다고 했다. 삼신이 주신 신령한 도술 정해법으로 황골케 하여 정신을 개조시켰다. 쑥 한 묶음과 마늘 20매를 주며 경계하도록 하며 말했다. 너희들은 이것을 먹도록 해라.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말고 기도하라. 참된 사람이 될 것이다. 웅족과 호족이 함께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3, 7일을 지내더니 웅족은 능히 굶주림과 추위를 참아내고 교율을 지켜 사람의 참모습을 얻었다. 호족은 방종하고 게을러 교율을 지키지 못하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두 부족의 성정이 달랐다. 웅족 여인들이 시집갈 곳이 없어 매일 신단수 아래에 와 주문을 외우며 아이 갖기를 빌었다. 환웅이 웅족을 임시로 환족으로 받아들여 환족 남자들과 혼인하게 하였다. 아이를 낳으면 환의 핏줄을 이은 자손으로 입적시켰다. 이 원문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대문으로 바꿔서 읽어드린 겁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족과 호족이 이웃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동방을 개척하기 위해서 3,000명의 무리를 이끌어간 그 환웅의 그 무리 옆에 웅족과 호족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두 부족은 삼신상제에게 천제를 올리고 기도드리는 신단수에 가서 삼신의 계율을 따를 것을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빌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가히 가르칠 만하다고 환웅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신이 주신 신령한 도술 정해법으로 황골케 하고, 여기서 정해법으로는 건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도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정해법으로 수련을 닦아서 하는데, 그때 이제 수련 닦기 위해서 준 것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쑥과 마늘입니다. 여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쑥 한 묶음과 마늘 20매, 여러 개 이렇게 한 배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 20매를 주며 경계하도록 하며 말했다. 그래서 경계하도록 하려는 건 마음을 잘 다듬고 다스려서 지금 이렇게 하면 선도하는 그 자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먹도록 해라.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말고 기도하라. 100일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웅족과 호족이 함께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3, 7일을 지내더니 웅족은 능히 굶주림과 추위를 참아냈고, 웅족은 굶주림과 추위를 참아내면서 쑥과 마늘을 그걸 이용을 해서 견뎌냈고 계율을 지켰다는 겁니다. 호족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종하고 게을러 교율을 지키지 못하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도의 목표도 깨달음이잖아요. 그걸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부족의 성정이 이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다시 이야기입니다. 웅족 여인들이 시집갈 곳이 없어 매일 신산수 아래와 주문을 외우며 아이 갖기를 빌었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것을 환웅이 받아들인 겁니다. 환웅이 임시로 웅족 여인들은 이제 그 정해법을 통해서 쑥과 마늘을 가지고 어떤 그 수양을 해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고 인간됨이 참된 인간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하기를 바라고 아기 갖기를 바라니까 이것이 환웅이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얘기 듣고 환족으로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환족으로 받아들여서 환족 남자들과 혼인하게 했다. 결혼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국에서 간 3,000명의 무리와 거기 이미 살고 있었던 호족과 웅족 뿐이 아니라 여러 종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족이 호족과 웅족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들하고 혼인을 맺는 과정을 여기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 낳은 아이들은 다시 환족의 자손으로, 환족의 자손. 그러니까 웅족은 웅족들의 모임이 있고 호족은 호족들의 모임이 있고 그 다른 종족도 여러 종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환족이라고 보십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데 이렇게 자세히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로는 환족은 배달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금 더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웅족과 호족이 이웃에 살았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때까 웅족과 호족이 환웅이에게 참된 인간 되기를 빌어서 실제로 웅족만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쑥 한 목금과 마늘 20매를 주며 빛을 100일 동안 보지 말 것을 계율을 지킬 것을 지시했는데 그것을 잘 지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 100일이라는 의미는 한민족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 가장 일반적인 것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하도가 55수죠. 하도가. 우리 하도 낙서 얘기하잖아요. 낙서가 45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00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신성시하는 날짜의 의미, 10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온이라고도 하고 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 이 1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웅족은 37일 동안 계율을 지켜 견뎌냈고 호족은 지키지 못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시죠? 3과 7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삼수의 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칠성사상을 가져서 7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합한 것이 37일입니다. 그러니까 21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사상 속에서 그 숫자 하나는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1이 중요하고 3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5가 중요하고 7이 중요하고 그 숫자의 의미는 하나하나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과 7, 삼수의 3과 칠성, 우리 칠성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7과 다 합해서 21일이 되는 겁니다. 웅시족 여인들이 신단도 아래에 있어서 아이 갖기를 원해 임시로 환족으로 받아들여 혼인하게 하여 아이를 낳으면 환족으로 입적시켰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주된 세력은 환족이라는 겁니다. 그 배달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미 살고 있었던 많은 다른 종족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서 그 중에 대표적인 종족을 9개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천부경과 삼일신고 그리고 소도연경 그 다음에 치우천왕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환웅천왕이 처음으로 동방 배달민족의 세상을 열고 이걸 개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열었다는 개천은 개국의 의미를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성에게 교화를 베풀 때 천부경을 풀어 설명하고 삼일신기를 강론하여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후 치우천왕이 영토를 개척하고 구리와 철을 캐어 무기를 제조하고 병사를 훈련하고 산업을 일으켰다. 이때의 구한족이 모두 삼신의 한 뿌리의 조상으로 삼았다. 천왕이 소도와 관경, 책화를 주관하고 백성의 뜻을 모아 하나로 통일하는 화백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백성으로 하여금 지혜와 생명을 수련하는 전도에 머물게 했다. 그 후 구한족이 관경을 함안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천재의 아들에 의해 모두 통일되니 이분이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이제 천부경에 하고 삼일신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치우천왕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오는데 뒷부분을 넘어가면서 나오고 여기서도 조금 언급이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환웅천왕이 처음으로 동방배달민족의 세상을 열고 이걸 우리 개천이라고 그러고 개천절을 그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하늘을 열었다. 하늘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건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성에게 교화를 베풀 때 천부경을 풀어 여기 천부경이 이제 구체적으로 백성들한테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부는 천부경,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하늘의 뜻을 찍은 도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는 칼, 방울, 또 하나,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도록 우리가 교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썼느냐, 천부경을 여기 분명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삼일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치우천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토를 개척하고 구리와 철을 캐어 무기를 제조하고 병사를 훈련하고 산업을 일으켰다. 치우천왕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우천왕의 업적이 상당히 아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글씨가 하도 적어서 좀 그렇긴 한데 채동철, 그러니까 채굴을 했다는 거예요. 채굴을 한 거. 그래서 병사를 훈련시켰고
그다음에 산업을 일으켰다. 산업을 일으켰다는 건 우리가 그 청동기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산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산업이 엄청 큰 한 국가의 최고의 첨단 기술이잖아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 반도체 기술이나 IT 기술 같은 것이 바로 이 당시에는 그 청동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쇠를 녹여서 그것을 생활에 이용을 할 수 있고, 쟁기 같은 걸 나무로 하는데 청동기로 하거나 쇠로 된 걸 이용하면 얼마나 튼튼하고 그다음에 강렬합니까? 농사 짓는 그 효과도 여러 번 나오고, 더 큰 것은 군권 강화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것을 바로 실천에 옮기고 그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치우천왕이라고 여기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천왕이 소도와 광경과 책화를 주관하고, 소도에 대한 내용은 아시죠? 이렇게 그 아주 신령스럽게 어떤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걸 소도라고 얘기하고, 관경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거기서 종족 간의 국경도 여기서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뜻을 모아 하나로 통일하는 화백제도 얘기도 여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화백제도로 보면 신라의 화백제도를 생각하는데, 이미 이때 단국시대에 화백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제도인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의견이 하나 나오면 모두가 찬성해야지만이 되는 그 화백제도가 이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으로 하여금 지혜와 생명을 수련하는 전도에 머물겠다. 이 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전자를 사람인변에 모두 전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웅천왕이 세상을 열어 백성을 교화를 베풀어. 우리는 이 국가를 통치할 때 보면 아주 다른 나라하고 특별한 점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데 꼭 하늘의 뜻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선도 사상. 선도하고 신선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지만 어떤 연관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데, 선도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가 수련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이념이나 정치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르친 내용은 뭐냐면 천부경과 삼일신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우천왕이 세상을 열고 새를 만들었고 병사를 훈련시키고 산업을 일으켰다는 것은 부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홉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두 삼신을 조상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치우천왕 이후에 아주 이제 전부 다가 통일된 마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생명을 수련하는 전도를 일으켰다. 전도를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이거 전자를 보시면, 가만히 보세요. 여기 전자를. 사람인변에 모두 전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인데 완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깨달은 사람, 세상을 다 이해한 사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 인과 전을 합하면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그러니까 수련을 통해서 각에 이른 사람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의 국가 이념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이렇게 중요했던 것이 이 전입니다. 이 수련을 우리는 아주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 수련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 이념이기도 하고 개인의 수양 방법이기도 한 것이 여기 환단고기에서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호족과 웅종의 경쟁에 대한 내용이 여기 또 자세히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밀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국 말기에 어려운 강한 족속이 있어 이를 근심하던 중에 삼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고 전계로서, 여기서 또 다시 전계가 나오죠. 전계로서 삶의 본업을 삼으며 백성을 모아 맹세하게 하여 권성징악의 법을 가르쳤다. 이때부터 은밀히 강족을 밀어내려는 뜻을 두었다. 이때 각 부족의 이름이 한결같지 않고 풍속은 점점 갈라졌다. 본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호족이고 새로 이주한 사람들은 웅족이었다. 호족은 탐욕이 많고 잔인하여 약탈을 일삼고, 웅족은 어리석고 괴팍하여 고집스러워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록 같은 곳에 살았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멀어졌다.
그리하여 물건을 빌리거나 주지도 않았고 혼인도 하지 않았으며 매사 불복하여 함께 같은 길을 걷는 것도 꺼려했다는 겁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환국 말기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어떤 걸 베풀었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인변의 온전할 전, 모두 전 이런 뜻이죠. 그럼 완성된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백성들한테 널리 알려줘서 권성징악의 법까지 같이 알려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 강족을 밀어내는 뜻을 뒀다. 그러니까 강한 어떤 힘을, 그러니까 여기에 명령을 따르지 않는 강한 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부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호족은 탐욕이 많고 잔인하고 약탈을 일삼았다. 호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웅족은 어리석고 개팍하여 고집스럽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것이 같은 곳에 살았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멀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점점점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종족 간의 불화가 생기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밀기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주민은 호족이었고 이주족은 웅족이었다는 내용이 여기 명시되어 있었죠. 같이 어울려 살지만 새로운 집단도 있고 거기 기존적으로 살고 있는 집단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죠. 환족이 들어가는데 이게 배달족이라고 얘기했고 이 여러 종족 거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9개 부족이라고 나왔지만 9개 부족 말고도 많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종족이 9개 부족이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집단이 호족과 웅족이 아니었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두전자. 그거 사람인변에 모두전이 있는 이 전개는 선수련이나 신선사상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은 호족, 이주족은 웅족이었다는 내용. 9번째입니다. 웅족을 포용을 하고 호족은 내쫓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웅족의 여왕이 환웅에게 신령한 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를 이끌고 찾아왔다. 웅족의 여왕이 아뢰었다.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살 곳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들도 하나같이 삼신의 기후를 따르는 환족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웅이 허락했다. 웅족에게 살 곳을 정해주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게 했다. 그러나 호족은 끝내 성격을 고치지 못해 사회 밖으로 추방하였다. 환족의 흥성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있었던 내용에서 조금 부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가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그러니까 점점점 웅족과 호족이 같은 길을 가는 것조차도 꺼려할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웅족의 여왕이 환웅에게 신령의 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를 이끌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 집단들이 이미 있었는데 환족이 이제 나중에 들어간 거잖아요.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환인의 허가를 받아서 환웅의 그 집단이 그 환족인데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어느 또 한 지역을 차지한 거죠. 그때 웅족의 여인이 찾아온 내용을 하는 겁니다. 웅족의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살 곳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들도 하나같이 삼신의 기후를 따르는 환족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웅족의 여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을 여기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계사였다는 겁니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왕입니다. 모계사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모계사회가 일반화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원하니까 삼신의 기후를 따르면서 잘 살도록 하겠다는 것을 요청을 하니까 환웅이 허락을 했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웅족에게 살 곳을 잘 정해주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게 했다. 아까 앞부분 있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여기 다시 나오는 겁니다. 살 곳을 정해주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게 했다. 그러나 호족은 끝내 성격을 고치지 못해 사해 밖, 여기 사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지금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해 밖으로 추방하였다. 환족의 흥석이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호족을 내쫓고 강족이었었다는 것이 호족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도전해온 부족이 호족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웅족은 거기에 순종을 해서 환족에게 그러니까 환웅의 무리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동방으로 간 환웅의 무리에게 순종을 했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계속 비토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것은 호족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마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 호족을 내쫓고 나니까 환족의 흥성이 이때부터 이제 발전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10번째입니다. 자오지 천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헌원과의 전투 내용입니다. 자오지 천왕은 시우 천왕을 얘기하는 거 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10세 갈고 환웅 때는 염제 신농의 나라와 국경을 정하였다. 다시 몇 세를 내려와 14세 자오지 천왕이 계셨다. 신이한 용맹이 뛰어났다. 구리와 철로 투구를 만들었었다. 능히 큰 안개를 일으키며 구치를 제작하여 광석을 캐내고 철을 제조하여 무기를 만들었다. 천하가 크게 두려워했다. 시우천왕은 염제신농의 나라가 날로 쇠약해지는 것을 보고 드디어 웅대한 포부를 품고 여러 번 서쪽에서 천자의 군사를 일으켰다. 삭도에서 군사를 진격시켜 희수와 태산 사이의 땅을 점령하고 헌후가 황제 헌원을 얘기합니다. 헌후가 왕위에 오르자 바로 탕록의 광야로 진격하여 헌원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신하로 삼았다. 그 후 오장군을 파견하여 고신의 땅을 공격하여 공을 세우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0세 때, 10세 갈고환웅 때는 염제신동의 나라와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었던 내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14세 이제 자오지 천왕에 대한 내용이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다 조금씩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조금 적혀 있습니다. 신이한 용맹이 뛰어났다. 자오지 천왕, 그냥 치우 천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한 용맹이 있었다. 구리와 철로 투구를 만들었었다. 그 다음에 능히 큰 안개를 일으키며 구치를 제작하여 광석을 캐내고, 여기서 구치라는 것은 어떤 그 광물을 캐내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을 제조해서 무기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천하가 크게 들려.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첨단의 기술인 채광하는 것과 무기를, 그 다음에 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하고 월등하게 비교되는 그 첨단 국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우천왕은 염제 신농의 나라가 날로 쇠약해지는 것을 보고 드디어 웅대한 포부를 품고 여러 번 서쪽에서 천자의 군사를 일으켰다. 그 다음에 삭도에서, 이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삭도에서 군사를 진격시켜 해수와 태산 사이의 땅을 점령하고, 헌후가, 우리가 지금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황제 헌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헌후가 왕위에 오르자 탕록의 광야로 진격해서, 그러니까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쪽에 도전을 했겠죠. 한 국가를 세우면서 도전을 하자 바로 치우천왕이 공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헌원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신하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기록과 우리 기록은 정반대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 내용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헌원이 이겼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헌원은 싸워서 이겼고 그랬다고 나오는데 우리 기록에, 이 환단국이 기록에는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탕록의 광야로 진격을 해서 치우천왕이 진격을 해서 헌원을 사로잡았고 또 신하로 삼았다는 내용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전혀 반대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수와 태산 사이에 헌후, 황제 헌원을 얘기하는 거죠. 왕으로 즉위하자 탕록의 광야로 진격하여 헌후를 잡아 신하로 삼았다는 내용이 여기 진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1번째입니다. 단국의 제후 이제 헌원과 대요 창일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하의 형세는 세 발 달린 소슬 발처럼, 발이 이렇게 세 개 달린 이렇게 그 솥이 있는데 그 솥 발처럼 북쪽에는 대요, 동쪽에 창일, 서쪽에 헌원이 자리 잡고 무력으로 승패를 겨루고 있었다. 서로 이기지 못했다. 나라들이 서로 경쟁 상황에 있는 상황을 좀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초에 헌원이 치우천왕보다 늦게 일어나 싸울 때마다 불리했다. 그러니까 황제 헌원이 개국을 하고 그 집합, 그 세력을 모으는데 치우천왕은 이미 단국이라는 나라가 왕성하게 있었고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였고, 헌원은 늦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했다는 겁니다. 싸울 때도 불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원이 대유에게 의지하였고, 그래 황제 헌원이 대유에게 의지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고, 다시 창일에게 의지하려 했는데 다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그 도움을 계속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두 나라는 치우천왕을 따르는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유는 배달로부터 60갑제의 간지의 술법을 외웠고, 창일은 부같고 그림 같은 모습을 한 글자, 부도지를 얘기하는 부도문 얘기도 하고 전수를 받았다. 이때 모든 제후는
천황의 신하가 되어 섬기지 않는 자가 없었다. 배달로부터 문물을 배워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물이 그 시대의 동북아에서 패권을 차지했던 국가, 그 다음에 최고의 문명을 이뤘고 첨단 기술을 가졌던 것은 분명히 단국이라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네. 천하를 상징하는 정이라는 능력이죠. 여기서 소정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솥은 뭐냐면 왕을 상징하는 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 개가 달렸죠. 세 개 달린 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삼수로 이해하는 거. 이것은 태백일서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넘어가지만 그것은 왕을 상징하는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그 다음에 동북아를 패권에 상징하는 것이 이 솥입니다. 이 세 발 달린 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은히 이 정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국이 대치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좀 전에 설명했던 탕록의 북쪽엔 대유가 있었고 동쪽엔 창일이 있었고 서쪽엔 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단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헌원이 치우에게 대항하기 위해 대유와 창일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내용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문명을 창조하고 전수한 국가는 분명히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데 단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번째입니다. 치우는 옛 천자의 이름이라는 내용을 적고 있는데 어디에 적고 있느냐? 사마천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천하의 제후가 모두 헌원에게 와서 복종하였으나 치우가 가장 강폭하여 천하에서 능히 치우를 정벌하지 못하였다. 사마천 사기입니다. 중국 쪽의 입장에서 기록된 내용을 적고 있는 겁니다. 헌원이 섭정할 때 치우는 형제가 81명이었다. 짐승의 몸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하였다. 머리가 구리같이 단단하고 이마는 철같이 강했으며 모래를 먹었다. 오구장과 칼과 가지가 있는 창과 한꺼번에 많은 화살을 쏘는 태누를 만들어 천하의 유세를 떨쳤다. 치우는 옛 천자의 호칭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에 치우는 황제 헌원에게 늘 졌다고 지역인들이 기록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 사기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상당히 헌원이 당연히 강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제후가 모두 헌원에게 와서 복종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치우는 가장 강폭하여 깡패가 되는 겁니다. 천하에서 능히 치우를 정벌하지 못했다. 근데 이게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천하의 제후가 모두 헌원에게 와서 복종하였는데 치우는 강폭해서 누구도 천하에서 치우를 정벌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나 자세하게 적고 있다는 것도 좀 뜻밖이에요. 헌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치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81명의 치우가 있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하든지 이거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81명이었다는 거. 짐승의 몸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힘이 강한 신이한 이치를 깨달은 그 다음에 능력을 가진 치우천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짐승의 몸을 하고 사람의 말을 했다. 머리가 구리같이 단단하고 머리를 썼으니까 막 그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이마는 철같이 강했으며 모래를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구장과 칼과 가지가 있는 창과 한꺼번에 많은 화살을 쏘는 태누를 만들어 천하의 이슬을 떨쳤다. 누가? 헌원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치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치우의 위대한 점을 왜 이렇게 굳이 자기들이 늘 이겼다고, 헌원이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치우의 강점을 여기 이렇게 그대로 명시를 했는지 이것도 뜻밖입니다. 그 다음 말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치우는 옛 천자의 호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우는 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천자가 뭐죠? 천자는 하늘의 뜻을 그대로 내가 유임을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고 천하에 한 명밖에 없는 것이 천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우는 천자였다는 부분을 분명히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사마천 사기의 기록에 그대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마천 기록에는 천하의 제후가 모두 헌원에게 와서 복종하였으나 치우가 가장 강폭하여 천하에 능히 치우를 처벌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치우는 여기 앞에 보시면 섭정했다고 나왔습니다. 섭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가 섭정했다? 헌원이 섭정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섭정이 뭐죠?
어떤 왕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누군가 대신해서 정사를 봐주는 것을 섭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명은 좀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만 연구가 더 계속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섭정이라고 썼느냐. 굳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왜 섭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처우에 대한 평도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짐승의 몸을 하면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머리가 구리같이 단단하고 이마는 철같이 강했고 모래를 먹었다. 그 다음에 무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주 뜻밖입니다. 오구장이라는 그 무기하고 칼도 있었고 가지가 있는 창, 가지가 달린 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에 활을 쏘는 그 당시에 그 오랜 전에 벌써 테노라고 해서 화살을 쏘는 것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치우는 예천자의 호칭이었다는 것은 뭐죠? 천하를 제패한 것은 치우라고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원이 이겼다고 그러는 것도 이게 지금 뭐 앞뒤가 맞지 않는. 왜냐하면 사실을 왜곡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치우에 대한 모든 전쟁에 대한 것들은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황제들도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치우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가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 행사를 치르는 거죠. 그 의제를 치르고 나서 전쟁에 참여를 한 것이 중국 기록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난중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그 둑제를 지냈다는 얘기인데 이 둑제가 바로 치우천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냈다는 것도 진짜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전쟁의 신이라는 얘기도 지금도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치우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졌었고 헌원을 신하로 삼았다는 얘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13번째입니다. 배달은 신시에 도읍하고 18세 18분의 왕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65년의 기간이었다. 배달은 환웅이 천하를 안정시키고 정한 나라 이름이다. 수도는 신시다. 후에 청구국으로 옮겼다. 18세를 전하니 영년은 1565년이다. 1세는 환웅천왕, 일명 거발한이다. 제94년에 천수 120세다. 살펴보겠습니다. 배달은 환웅이 천하를 안정시키고 정한 나라 이름이 배달이라는 것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는 어디였다? 신시였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후에 청구국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읍한 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배달국은 처음에는 신시에 도읍을 했었고 후에 천구국으로 천도를 했다, 옮겼다는 내용이 여기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역사서는 우리한테 진짜 축복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달국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를 안정시키고 정한 나라 이름이 배달국이었고, 그 다음에 서울의 이름, 수도의 이름은 처음엔 신시였었고, 나중에 천도를 하는데 청구국이었다. 천왕은 몇 분? 18분의 천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웅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이름이래요. 왕이란 뜻을 가지기도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세 초대 환웅 천왕을 사람 이름이 이제 그 이름을 거발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거발한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한문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는 뭐죠? 머무를 것자잖아요. 머무른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머무르냐? 환하게 머무른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입니다. 한이라고도 읽고 환이라고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은 환단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한단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화나다, 같이 바라보시면 됩니다. 거발한 뜻도 같이 바라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머무르는 겁니다. 뭐가 발했는지, 환한 기운이 발했다는 게 뭐예요?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머무르는 사람을 거발한. 그러니까 이 사람 빛이 나는 사람. 그러니까 최대의 존칭을 쓰기 위해서 최대로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 표현 방법이 거발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듣습니다.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치세를 잘했고 개국을 한 분에 대한 최고 존엄의 표시로 거발환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건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인데 여기서는 이제 쭉 보시면 2세는 누구고 3세는 누구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별 의미는 여기서 없습니다. 근데 이제 5세 때에 대한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세는 태우의 환웅입니다. 지금 말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데 태우의 환웅입니다. 근데 태우의 환웅에 이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12번째 아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오보키시. 12번째 아들이 테오보키시라는 겁니다. 근데 테오보키시는 동북아 문명을 처음으로 개창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 대단한 그 동북아의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낸 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명의 조종이라고도 얘기하고 음양 그다음에 팔괴 태극의 시조 역할을 하신 분이 테오보키시인데 이 테오보키시는 누구냐? 5세인 태우의 환웅의 12번째 아들이라는 것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쭉 이어지는데 명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우천왕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다른 데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우천왕이 14번째 왕이라는 거. 천왕이죠. 왕이 천왕이다 뭐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우천왕을 좌우지천왕이라도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환웅으로 얘기할 때는 좌우지고 천왕으로 얘기할 때는 치우천왕이고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이름은 치우천왕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신시에서 도읍을 했는데 배달국이 청구국으로 천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청구한 분이 누구냐? 바로 치우천왕이라는 얘기가 여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도읍으로 옮겼는데 청구국으로 옮겼다는 내용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시에서 청구국으로 옮긴 분, 그러니까 도읍으로 옮긴 분이 치우천왕이고 우리의 조상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고대 국가를 얘기할 때 청부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치우천왕 때부터 생겼다고 보시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지의 술법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10천간 12지지 있잖아요. 이 내용도 우리 단국시대, 배달국 시대부터 있었다는 내용이 여기서 지금 명시적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국과 단국의 왕의 이름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영년까지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간지의 술법인 천간과 지지, 아까 10천간 12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미 환국시대 때 완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분인데 이 치우천왕에 대한 기록이 어디보다도 이 삼성기 상과 하 모두에 명시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삼화천 사기하고도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역사로서 증명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삼성기 상과 하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